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설 연휴는 변곡점으로 불리기도 하죠. 가족 친지들이 모여 내 집 마련 얘기 등을 나누면서 수요자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는데요. 집값은 거래 부진 속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전세값은 집값과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정부는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된 재건축, 재개발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선 치솟는 공사비로 갈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 집값의 향방, 집중 진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설 이후 부동산 시장 논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설 밥상에 늘 부동산이 화제로 등장하는데 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 설 연휴 이후 어떻게 움직일까? 지금 시장 동향이 궁금한데 이광수 대표님, 지금 계속 하락세, 집값 하락세가 지금 더 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아파트 지수 예. 관련된 지표인데요. 지수만 보면 전국 기준으로 해서 11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11주 하락폭이 연속.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를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예. 실거래 가격도 평균적으로 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5% 정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5% 정도.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감소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지난해 월별로 하면 예. 최대 한 3,800건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예. 지난해 12월에 1,800건 정도 됐고 올해 1월에는 한 2,000건까지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거래량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도 줄어드는 건 전형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살 사람이 줄고 있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금 부연해서 예. 뭐 이광수 대표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하락기 내지는 조정 국면으로 이 전형적인 좀 약세 장세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장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이 대표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거래량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 매매 가격, 예. 이 가격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비해서 매매 가격은 좀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거래 절벽 속에 전세값 상승, 이제 매매 가격 하락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뭐 GTX라든지 이렇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거래 그렇죠. 증가가 좀 있다. 그렇죠. 그 교통 호재라고 그러죠. 교통 호재죠. 특히 GTX 정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어지겠습니다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 쪽에서 조금 거래량이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요즘 뭐 강용성 이런 얘기 많많이 하거든요. 강용성이라는 강남, 게, 용산, 뭐 용산. 성수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뭐 수용성 화평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약간 10에서 20% 이런 것들은 이제 거래 절벽 속에 다소 좀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일부 지역에 GTX 그렇죠. 교통 호재 지역에 거래가 조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수 대표님은 이제 1월에 한 2,000건 정도, 네. 12월에 1,800건이라면 이건 증가로 보기는 어리고 그냥 잘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거래가 적은 상황. 그렇죠. 증가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월부터 또 급감할 가능성이 전 커 보여요. 이달에.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장님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규제 완화해주고 네. GTX 한다고 하고 투자한다고 그러고 정책 이렇게 완화해 줬는데 이상하게 과거하고는 다르게 수요가 안 붙어요.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죠. 수요가 붙질 않는다. 네. 그런 지점에서는 이게 쉽게 말해서 약발이 잘 안 통하는 시장이다. 약발이 안 통할 네. 정도로 시장이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
전세 가격은 아까 좀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전세 가격 오름세는 지금 어느 정도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금 네, 그러니까 상승세가? 작년 뭐 8, 9월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운 게 이 부동산 교과서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좀 약간 선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예, 그러니까 집값을 예, 선행한다. 거의 동행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세 값이 오르면 한 1, 2분기 후에는 매매 가격도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본래 집값이 오를 때,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호황기일 때는 예. 전세 매매가 동시에 오르는 게 일반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공식이 깨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기라든지 이렇게 하락기에 나타나는 어떤 전형적인 특성,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선 전세를 좀 질문 요지가 앵커께서 예. 네, 전세 전세를- 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대표님이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매매는 내린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현상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시장이 정상화되면 결국은 매매 가격도 오를 수 있다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거를 드리고. 정상화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아, 매매 그렇죠. 가격도 오른다? 근데 보통 전세가 한 1년 정도 오르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되게 이제 변화되는데 매매가 오를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선요. 네, 예. 그런데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집을 있는데 살려고 하지 않고 전세로 가려고 하니까. 네, 우선은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이제 그러니까 매년 입주하는 그 적정한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서울은 한 아파트 기준으로 4만 채 정도가 매년 입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작년에 3만 가구가 입주했어요. 입주 물량이 약간 적으니까. 근데 올해는 더 문제예요. 올해는 지금 이 전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예. 올해는 뭐 이렇게 민간 통계이기는 하지만 11,000호 또는 12,000호 정도가 입주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줄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정한 작년보다? 물량이 작년에는 4만 가구가 넘어야 되는데 작년에 3만 호에서 올해는 11,000호, 2,000호 이 정도 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물량 부족으로서 물량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예요. 뭐 신생아 대출 같은 것도 냈지만 여전히 이제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것들이 강화되고 있죠. 아직 금리도 안 내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예.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전세 가격은 이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올해까지는 적어도 전세 가격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상승세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이어질 것 높고 같다. 전세가 계속 오르면 예. 이어지겠지만 적어도 올해 하반기 또는 말 내년부터는 매매도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종환 원장님은 이제 전세가에 계속 이어지니까 올 하반기나 내년 그렇죠. 초에 집값도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네. 것이죠.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약발이 지금 먹히지 않는다. 매매 수요가 적다. 이 상황 얼마나 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전세 그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요건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좀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월별로 오르는데 2년 전보다는 떨어진 비율이 많습니다. 떨어진 비율이 많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계약하는 건 매월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년에 지금 2년 전하고 사실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 2021년 전세보증금과 예. 비교했을 때 하락해서 거래되는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월별로 전세 가격은 오르지만 2년 전보다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지금 힘든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서.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과연 전세금이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가가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보증금 인상 최근의 인상으로 해서 사실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월별로도 오르지만 2년 전보다도 계속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은 2년 전에 비하면 내리는 비율이 전세값 내리는 비율이 오르는 비율보다 많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전세보증금 인상,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 제가 요즘 주목해서 보는 게 전세 시장 할 때 준전세 계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준전세, 예. 반전세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일종의. 일종의? 그러니까 반전세 중에 준전세는 예. 보증금이 훨씬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아, 보증금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증금이 수요자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전세 수요도 고민해 볼 게 뭐냐면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전세 보증금. 전세, 그런 수요자들이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오를 수는 있는데 그게 한계예요. 예. 일종의 봉착하면 월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앞으로 또 다른 시장의 변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 이광수 그러네요. 대표님 말씀이 예. 공감 이제 일단은 그런 예리한 그런 분석으로 보여지고요. 월별 중요하지만 2년 전 그런 것도 하나의 비교 지표가 될 거. 제가 잠깐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또 일리가 있는 말씀이면서 또 다른 지표도 예. 좀 볼 수가 어떤 있는데 지표? 하나는 우리나라 전월세 그 거래라고 그러잖아요. 예. 임대차 계약이 이 월세가 이제 55%. 네, 그러니까 전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네. 월세 비중이 그러니까 전세 포함해서 이 월세 비중이 55%, 전세가 45%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시장 자체는 전세 중심이 아니라 월세 월세 중심으로 중심으로 뭐 돌아섰다. 바람직하다 이런 예. 것 같고 두 번째는 전세가율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율. 예, 네. 전세가율은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분자이고 이제 전세 가격이 분모이고 분자인데 이게 최근에 한 66.8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만 놓고 보면 이게 53%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전세가가 또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오른 지가 이제 그렇게 한 6개월 이렇게 많이 안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율이 올라가는데 과거의 평균보다는 낮아요. 예.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전세가율이 제가 알기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선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53%에서 아파트 전세입니다. 네. 한 60%는 넘어가야 적어도 이때 이제 좀 변곡점이 진짜 올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측도 가능해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 상승세를 두고 조금 평가가 조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해석이 좀 얘기인데 다를 수 있죠. 계속 오를 경우에 집값도 따라 오르는 과거의 통계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할 때 전세가 상승을 다시 봐야 된다는데 그럼 집값은 지금 부진한 거는 어느 정도 계속될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일단 올해만 전망해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거래가 일종의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요. 상반기는 거래 절벽. 하반기 때부터는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매물의 증가예요. 매물이 더 나온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매물이 조금씩 증가했고 뭐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네. 증가했는데 처음에 내놓을 때는 가격을 낮추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내놓을 때 처음부터 가격을 낮춘 사람 없습니다.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낮출 호가를 수밖에 낮추죠. 없죠. 그런 현상이 하반기부터 이어지지 않을까.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 과거는 한 4만에서 5만 채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예. 지금 7만 채, 거의 8만 채 8만. 입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매물이 일단 증가한 거죠. 근데 매물이 처음 증가할 때는 안 내려간다, 가격은.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러면- 호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데 만 실수요자 집을 정말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우리 이광수 대표님 계속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돼. 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씀해놓고 당장 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우리 원장님은 어때요? 네, 조금 이제 오늘은 뭐 공통되는 측면도 있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서로 필요하잖아요. 전문가 같은 목소리보다도. 그러니까 뭐 이 대표님 말씀도 뭐 공감은 되지만 저는 이제 상저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매매 가격이- 내리지만 예.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네, 그 변화의 조짐은 역시 이제 전조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 요인 선행 지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어. 또 미국이 금리를 만약 3월설, 6월설, 12월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유심히 그 미국 쪽에 나오는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6월이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후행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이제 더 이상 크게 내리기는 좀 어렵다.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는 하반기가 좀 깊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 예, 커질 수 있죠. 금리가 만약에 12월로 연기가 된다면 인하 시기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계속된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보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6월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예,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성이 시중 부동산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도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하락폭이 깊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쓰죠. 그러면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원장님은 네, 언제쯤?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를 하반기 저는 이제 정도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예. 또 하나가 조금 이제 이 대표님의 그 본 그 지표와는 좀 다른 지표. 말하자면 최근에 예. 예, 아직도 매물이 뭐 8만 채 쌓이고 있는 건 네. 맞아요. 그러나 1월 들어서 지표가 보니까 지난 연말하고 약간 좀 개선된 게 그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지역에 매물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한 10,000채 정도 대구는. 대구, 그러니까 이 매물이 쌓이기 축적되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왜 긍정적이지 지방의 않은가. 매물이 먼저 줄어드나요? 매물 본래는 이제 그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예, 왜냐하면 미분양이 많고 이 악성 매물이 많았던 지방이 줄어든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상승 거래량이 1월에 통계를 보니까 다소 좀 예, 조금 늘어나는 전 지역이 그런 건 아니에요. 상승 거래도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상승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설이 끝났기 때문에 2, 3월, 3월부터는 본격 이사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 4월에 3, 4월에 거래량이 좀 얼마나 증가할까? 예. 30% 이상 증가한다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도 좀 정상화되는 그런 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보는 시장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자, 요즘 관심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이게 이전 정부에서는 투기의 원흉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재건축 재개발이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되게 역설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규제가 강화했을 때는 쉽게 말해서 어떤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규제 강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희소성이죠. 근데 이렇게 대규모로 완화해 주니까 지금 시큰둥해요. 쉽게 오히려? 말해서. 예.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여의도를 가보시면 예. 여의도에 이제는 플랜카드가 다 모든 단지가 붙어 있어요. 다 재건축. 예전에 한 단지였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을 막 술렁이고 하고 막 크게 변동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예.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이걸 결국엔 가격이 변동되면서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높은 가격에. 네.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가 줄어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줄었다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사고 싶은 사람 많죠. 네.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규제 완화하게 되면 실제 공사 구간, 이 제도적으로는 공사 기간이 확 아주 주는 많이 거예요? 줄었죠. 많이 줄게 네, 돼요. 네. 제도적으로 한 얼마나 줄게 돼요? 예, 한 4, 5년 주는 걸로. 4, 5년? 예, 뭐 정확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 대표님 잘 설명하셨지만 재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의 도심권의 공급은 거의 뭐 재건축 재개발이 80%를 차지합니다. 빈 땅이 별로 네. 없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정책이 세 가지입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나는 안전진단 폐지를 비롯해서 인허가 기간을 뭐 여기 신통기획이라고 또 서울시도 가세를 했잖아요. 신속 통합 네. 계획. 그다음에 재건축 분담금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죠. 예.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되었고 또 20년 장기 보유를 하면 70%까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인허가가 대폭 단축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분담금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분담금이? 예. 그 세 번째로 이제 강남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예.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뜰 수 있는 요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건축 시장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합니다. 오히려 가격이 내립니다. 오히려? 예,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예. 첫 번째는 인허가 기간은 보통 재건축을 저도 뭐 재건축을 가져 있어봐서 아는데 보통 우리가 추진위부터 시작해서 입주까지 한 15년에서 20년 걸렸어요. 추진위 지금 구성부터 최종 입주까지 뭐 그렇죠. 20년 가까이 그렇죠. 뭐 20년 걸려. 음마도 지금 그러고 예. 있어요. 잠실주공 5단지도 2013년에 조합 구성해서 지금도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안전진단이 철폐되고 재건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4, 5년 단축된 것 4, 5년. 같아요. 그것도 많이 단축이 되네요. 많이 단축이 제도적으로. 되었죠.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든지 재건축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이미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고금리에다가 또 이어지겠습니다만 공사비 급등 지금 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좀 재건축 시장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도적으로는 한 4, 5년 재건축 기간이 전체 단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서 뭐 원자재 올라, 임금 올라 해서 뭐 공사가 재건축이 중단된 것도 좀 많이 있고 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공사비가 중요한 게 재건축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절차 사업이어서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절차가 단축되면 유리한 지점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오히려 분담금이 증가하니까 조합원들이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올려달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흥미로운 지점을 잘 보셔야 될 게 건설사들도 자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도. 뭐 미분양 증가하죠. 지방에서는 안 팔리죠. 그리고 주택사업 수익성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과거에는 강남 재건축에서 건설회사들이 돈 벌 생각 별로 안 했어요. 돈 벌 생각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냥 수주해. 그래서 경쟁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을 할 때 적자 사업도 많습니다. 아, 브랜드만 올려서 알리면 된.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이 사업을 했다. 그걸 자기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돈벌이를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도 하고 PF 사업에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른 사업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강남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재건축에서 그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공사비도 3년 동안 한 28%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25%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조합원들의 수익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네. 이번에 뭐 반포, 서초구 반포에서 시공사 현대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현대건설이 어마어마하게 시공사죠. 올려달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얼마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 대표님도 아까 앵커께서도 들어오기 전에도 걱정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마나 올랐는지 봤더니 뭐 수치로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반포주공 1단지 그러니까 1, 2, 4 서초구 반포주공. 지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현대건설에서 4조 원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린 거죠. 50% 이상 공사비를 올려달라.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200 그 가구가 이제 명이 있는데 6억 원 정도의 증액. 그러니까 한 가구당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6억 원 정도가 계산이 돼서 나와서 상승률도 50%가 넘고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이렇게 그 공사비가 2배 이상 요구를 했다.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점은 다른 그 아파트가 이제 강남에 또 있는데 2017년에 500만 원에 도급 계약을 했어요. 공사비를.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요구한 게 1,300만 원이에요. 3.3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얼마나 공사비가 많이 올랐나, 2배 이상 올랐다. 최근에 2, 3년 동안에도 이제 5, 60% 올랐다. 이런 점을 좀 알 수가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는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는데 이제 거의 럭셔리하게 짓는 그 건축비만 해도 이제는 1,3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평당 1,300만 원. 저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를 아까 이 대표님도 이제 뭐 보는 수도 있다 그러지만 뭐 그렇게 공공봉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양쪽이 다 지금 분쟁이 벌어져서 공사가 올수도하는 현장 이런 것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공사도 공사를 중단시키지만 사실은 재건축을 해야 될 그 조합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 재건축에서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추가 부담금이 또 그러겠네요. 늘어나게 되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올수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사가 올스톱하고 시공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게 되면 그걸 분쟁 방법이라요. 정말 공사비 요구가 제대로 됐나? 건설사가 너무 이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과도하게 올리지 않나? 이런 걸 좀 검증하거나 중간에 뭐 중재하거나 이런 수단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지자체에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하는데 사실은 지금 엄밀하게 조사해봐도 건설사들이 그렇게 올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익을 보려고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에 올릴 수밖에 예, 없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냐면 겁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진짜 도심의 공급이 가능한가? 충분한. 재건축 재건축 도심 공급이 주택 공급이 가능하냐? 그렇죠. 정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목매면 안 된다.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게 그냥 놔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거를 막 규제 완화해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갑자기 도심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아닌 거고요. 그거를 감안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에 너무 이렇게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 아니 안 되니까. 안 되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그 평당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이 막 10억, 15억이 될 텐데 분양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부족한 집이 그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집이 부족한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재건축, 특히 재건축은 좀 엄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 그러네요. 현장에서 제대로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이시고. 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한 가지 좀 첨언하면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재건축 재개발의 용적률이나 층고를 올려주면서 저는 오히려 주택 정책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는 바꿔야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공공임대 이런 것들을 많이 넣되 사실은 이곳에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도심 공급의 직주 근접으로 그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 특화 도시로 뭐 저도 LH 자문위원 하면서 뭐 그런 곳에 좀 나름 일조 의견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기 신도시는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가고 근데 도심에 그렇게 비싼 데를 신혼부부가 할 수가 감당할 있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용적률 충고를 완화해 준다고 할 게 아니라 예, 도심의 공급은 철저하게 신혼부부나 요즘 저출산 저출생이 문제되잖아요. 청년들 직주 근접으로 접근을 한다면 소셜 믹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집주인들도 신혼부부나 젊은 층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사실 여쭤보는 게 이 지금 박상우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새로 취임해서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장기 임대로 바꾸겠다. 이광수 대표님, 이건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정적인 월세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건 민간을 이 임대 시장에 끌어들여서 민간 기업. 예, 그래서 민간 기업이 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겠다. 민간 임대주택.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간 임대, 뭐 리츠라든가 이걸 활용해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차 가격이 전부 다 개인한테 맡겨져 있잖아요. 그걸 민간 기업한 끌어들인다는 건데 민간 기업. 사실은 좋습니다. 이런 정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대규모의 자금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네, 민간 민간 기업이 그런 한국의 민간 기업이 없어요. 예. 지금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크지도 않고 시행사는 거의 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기업이 한다는 건 이상적이고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는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자금을 엄청 들여서 한 번에 지어들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냐? 그런 기업이 어디 있느냐? 예, 박상우 장관의 정책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네. 좀 전에 설명했던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에 이 두 가지의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대표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유럽이나 네. 이제 싱가포르나 이렇게 전세는 우리만 있지만 네. 임대 시장을 안정시킨 대부분의 성공 사례가 민간 임대 그러니까 뭐 스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업형 장기 임대, 민간 임대. 그런 쪽보다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8년 이후에는 또 분양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은 여전히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 이런 모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다 방점을 둬야 돼요.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의 재고 물량이 8%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한 15%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정원 원장님은 정부가 기업형 장기 임대도 뭐 그렇지만 민간도 하지만 공공임대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되는데 네. 이번 정책에는 그런 게 좀 안 보였던 거죠? 좀 아쉽다. 아쉽다.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부동산 시장 설 연휴 과연 어떻게 바뀔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